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의 중간선거는 정치 지형과 사람들의 생활을 크게 바꿉니다. 전국적 정치 흐름에 좌우되는 하원은 확실히 공화당 다수당이 결정된 셈이나 마찬가지고, 후보 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도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시점입니다. 케빈 들레온 LA시 의원이 인종차별 발언 스캔들 이후 처음으로 한 인터뷰에서 사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시의장과 인종차별 발언 피해자인 시의원은 재차 사임하라고 촉구합니다. 영국 총리가 취임 6주일 만에 사임하자 미국 언론은 후임이 누구일지를 추측합니다. 인플레이션이 한창일 때에 감세 정책을 내놔 신뢰를 잃은 총리가 사임하면 보수당은 브렉시트 이후 세 번째 총리를 선출하게 되고, 야당인 노동당 지지율보다 현재 30% 적게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 총리가 누가 돼도 미국과 영국의 동맹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가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5군데의 오일 회사와 가스 회사를 고소했습니다. 가스 스테이션에서 마리화나를 팔기 시작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병합 선언을 한 4개 지역에 속하는 헤르손에서 러시아가 후퇴하는 시그널이 보입니다.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이 보내준 은하계의 사진이 매혹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텔레비전에서는 이미 미국에서 중간선거 마지막 캠페인이 시작됐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은 펜실베니아에 가서 이제 기간 산업 같은 것을 얘기하는 이제 그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이고요. 네, 아무튼 오늘은 주제가 기간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에 낙태에 관한 것, 어제는 전략적 비축률을 방출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오늘은 이제 펜실베니아의 2군데 지역에 가서, 펜실베니아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인 고향이기도 하죠. 여기서 이제 다시 원래의 최근에 조금 뒤로 미뤄뒀었던 기간 산업, 이런 것에 대해서 피츠버그에서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그곳이 이제 여러 가지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니까. 저는 오늘 이 내용에 앞서서 새로운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웹이 보내온 우주의 사진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침에 울 뻔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듣고 뭐 또 뉴스를 준비하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하는 것들이 다 잘 살아보자잖아요.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잘 살아보자.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더 나은 인간을 향해서 가는 그런 길인데, 야, 정말 찬란하게 아름답더군요. 창조의 기둥, Pillars of Creation이라고 불리는 그 독수리 성운에 있는 그 완전한 별이 막 태어나서, 막 별도 태어나면은 그 인간처럼 이렇게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카메라가 이제 스파이처럼 촬영을 한 거잖아요. 나사가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서 대단한 말들이 질주하는 것 같다 하다가, 어머, 우리가 어떤 무슨 영화에서 본 마법의 성 같은 애? 아니면 그 우주의 절벽?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기술로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많죠. 특히 영화,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반짝반짝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 하면서 파란 색깔 이런데, 그렇게 창조하는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 봉우리, 우리가 찾은 그 봉우리의 웹 망원경이 보낸, 거기에는 맨 끝에는 또 약간씩 빨간 불빛 같은 것도 보였고요. 이전에도 무슨 뭐 허블 망원경 같은 것도 그 지점에서 많은 것을 보내왔지만, 뭐 한 2010년대 말부터 2014년 그때까지. 그런데 돈을 많이 들이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기술을 발달을 해서 기술적인 영화와 드라마를 만드는 것과는 달리 뭐 6,500만 광년 저기 저쪽 뒤로 있는 그런 곳의 실제 모습을 최첨단 기술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역시 달랐습니다. 뭐 과학적으로는 뭐 빼곡하고 차갑고 하는 가스와 먼지가 가득 차서 그게 이제 그 안에서 질량이 촘촘해지면 확 터지면서
별이 만들어지고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하잖아요. 디테일과 색이 전보다 좋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20년 맞네요. 20년 동안 10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100억 달러를 들여서 만든 웹 망원경 그 제임스 웹이 찍은 그 사진입니다. 우주항공국 나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새로 만들어진 수십 개의 별이 이슬방울처럼 반짝인다. 여러분들 그 비디오로도 있으니까는요. 뉴스도 뉴스지만 나중에 뭐 유튜브에 이렇게 뭐 나사만 찍어도 쫙 맨 위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우주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은 클래식이죠. 클래식이긴 하지만 오늘 이 그 제임스 웹이 보낸 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달랐거든요. 왜냐하면 또 제가 새벽에 출근하기 때문에 새벽에 출근할 때 새벽 하늘, 밤하늘이 아니라 새벽 하늘을 보고 또 오늘은 해가 뜰 무렵이 한 6시에서 7시로 넘어가기 한 1, 20분 전이었는데 그때 그 구름띠가 아주 빨갛게 찬란하게 돼 있었거든요. 혹시 일찍 출근하신 분들이라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출근하신 분들이라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과 밤하늘에 떠 있는 저 찬란한 별이 나를 경이롭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그 경이로움을 저는 느꼈는데 뉴스를 여러분들께서 지금 들으시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현실을 들으시겠지만 꼭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봐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중간 선거를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큰일 납니다. 아직 뭐 2주일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간 선거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규정을 하기 때문에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집권당에 대한 심판이고 정치적인 특히 미국이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온도 같은 것을 재볼 수도 있고 민주당은 뭐 일도 하나도 안 하고 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백악관, 하원, 상원 세 개가 전부 그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물론 지금까지 집권당이 중간 선거에서 이긴 것은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지난 80년 동안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대 그때는 경제가 좋았으니까 또 아들 부시 대통령 때는 되고 나서 뭐 9.12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이 한때 막 뭉치고 이럴 때였으니까 그런 마음에 대통령 중심으로 모여줘서 대통령의 당이 집권당이 됐습니다만 올해는 사실은 이 그 다수당 자리를 놓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당연하긴 하지만 팬데믹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겨울에 또 시작될 수 있고 의사당 폭동 사건을 겪었고 연방 대법원에 상상하지 못했던 판결들이 이어지고 또 지금도 현재의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많은 그 상황에서 치러지는 중간 선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변치 않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원의 경우는 늘 그 선거를 치를 때마다 전국적인 정치 상황에 거의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도 그 한인 그 영킴 의원이나 미셸 스틸 의원이나 민주당이 인기가 없잖아요. 공화당 특히 이제 그 공화당에 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없고 하니까 아주 약간 조금 수월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이기는 합니다. 정치인이 쌓아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게 하원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의 정점이 너무 일렀어. 중간 선거가 말이야. 만약에 8월 달이나 9월 달에 있었으면 말이야.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공화당은 5석만 더 가지면은 다수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5석도 선거구 재조정에 따라서 3석은 자동적으로 지금 공화당 의석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담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공화당 의석은 2개 정도만 민주당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석은요. 3분의 2 정도가 지금 토스업이거든요. 공화당이 될지 민주당이 그대로 의석을 차지할지 모르기 때문에 2006년도에 그 아들 부시 대통령 때 이제 다수당이 그 대통령의 당인데도 불구하고 다수당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31석을 가져갔고요. 그 뒤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됐었을 땐 중간 선거에서 대통령의 당인 민주당이 63석을 공화당에게 잃었었습니다. 그 뒤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중간 선거를 치렀을 때는 헬스케어 이런 것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그때도 민주당이 41석을 가져왔죠. 그리고 지금 이제 중간 선거를 4년 만에 치러지는 거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 올라가긴 하지만 여전히 50% 아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기 전인 노동절 그 이전에는 아예 캠페인조차 하지 않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용기를 내서 용기를 내는 건 아니죠. 지금 이 정도면은 대통령이 얼굴 들고 다닐만 할 정도는 되니까 펜실베니아 피츠버그로 가는 거고요. 상원은 하원 선거와는 다릅니다. 하원은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 또 그 현 정부에 관한 심판이지만 우선 임기도 다르잖아요. 하원은 2년, 상원은 6년. 그래서 상원은 100명 가운데 3분의 1씩 임기가 6년인데 다 바꾸면은 좀 그러니까 3분의 1씩 바꿉니다. 그런데 상원은 개인적인 역량이 선거 투표를 하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은 지금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인데 후보의 자질이 문제다. 후보의 캐릭터가 문제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도 나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질이 없는 사람을 후보로 만들었기 때문에 진 것이다라는 말을 미치 매코넬은 하고 싶은 겁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많이 후보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햄프셔나 애리조나나 조지아주나 펜실베니아나 아니면 오하이오주 그 가운데서도 이제 특히 조지아주와 펜실베니아주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지 될 그런 지역인데요. 전반적으로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이 라티노와 히스패닉계 라티노와 라티나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부터의 지지가 예전보다 조금 미적지근합니다. 예전에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하면 빌 클린턴 시대에는 막 90% 이상, 95% 이상 이렇게 나왔었는데 오바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는 인종과 연관돼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블랙의 대통령으로 불렸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로 강렬하지가 않거든요. 그에 비해서 백인들의 공화당에 대한 지지도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강렬하고 또 워낙에 백인들이 투표율이 높습니다. 지금 보면은 메디슨과 악시오스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히스패닉계 같은 경우는 라티노로 분리를 하죠. 라티노로 볼 때는 민주당에게 투표할 것이다 하는 사람이 33%, 공화당에게 투표할 것이다 하는 사람이 18%, 민주당에게 투표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 폭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누구에게 투표해야지 될지 잘 모르겠어 하는 사람이 23%나 되고 투표를 안 한다는 사람도 17%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당파에 투표하겠다 하는 사람도 7%나 되거든요. 여기서 더 많이 가져가도 신통치 않을 판에 중간 선거에서 여기서 이제 점점 옅어지고 지지율이 옅어지고 백인의 지지율은 여전히 공화당 쪽으로 막 몰려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금 민주당이 극복하기 어려운 거고요. 해서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적 비축률을 1,500만 배럴을 12월 달에 방출을 한다 하면서 공화당이 정치적이지 이거 선거 얼마 안 내버려두고 말이 되는 거야 하니까 정치적인 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이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공화당은 지난 4개월 동안 이 가솔린 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시소 게임을 할 때 뭘 했느냐. 가솔린 값 낮추는 걸 오히려 원치 않지 않았는가라고도 얘기를 했고 푸틴 때문에 이렇다.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오일 회사들도 그렇지 하면서 오일 회사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올해 2분기 동안 6군데 큰 오일 회사들이 이윤이 700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럴 때 생산을 해라. 생산을 많이 해서 못 팔을까 봐 걱정해서 적절하게 생산을 해서 값을 올리지 말고 우리가 나중에 남으면 값이 내려갔을 때 다시 사줄게. 어차피 전략적 비축률을 한 40% 정도는 방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하게
전략적 비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1억이 아니라 1,500만 배럴을 방출하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한 40% 정도 그곳에서 꺼내 쓴 것을 또 우리가 채워놔야지 되니까 값이 싸주면 사줄 테니까 그거 좀 이렇게 많이 생산해서 가솔린 값 싸게 만들어서 일반인들 고통 주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때에 그래서야 되겠는가. 그 돈이 많이 남아돈다고 그 돈으로 그 자사 주식 다시 사들이고 배당금 주고 주주들에게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선거 운동은 하고 오늘도 이제 기간 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펜실베니아로 가기는 한다지만 그렇지만 왠지 그다지 쉽지 않아 보이는 민주당에게는 그런 중간 선거입니다. 잠시 뒤에는 뭐 로스앤젤레스 문제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즈 트러스 지금도 미국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영국 총리가 뭐 취임하고 44일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지금 한국의 정치판과 비슷하다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했거든요. 미국과 연관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우선 이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케빈 들레온 LA 그 시의원이 지금 사임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 시의장인 누리 마티네스 또 다른 시의원인 길 세디오 또 그 노동협회의 회장이었던 란 에레라 이 사람들과 같이 여러 뭐 지역 선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도중에 누리 마티네스가 아주 그 여러 가지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데 본인이 보태거나 막지 않았다 해서 사임하라는 압박을 사방팔방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빈 들레온은 사실은 참 그 55세밖에 안 됐고 그리고 완전히 그 라티노에서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특히 떠오른 스타였었죠. 이 사람이 시의장을 한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호세프 의자라고 14지고요. 그쪽에 호세프 의자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로 형사 입건되고 조사받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간 거잖아요. 지난해였던가요? 2020년이었나요? 시의원 선거에 나가서 그랬던 건데 14지구니까 뭐 다운타운부터 보일하이츠부터 한국 분들 많이 살고 계시는 비아마리솔 그 옆에 그 엘세리노 그리고 뭐 이글락 그 사우스 페사디나 조금 저쪽 그쪽을 이제 쭉 그 담당을 하고 있는 케빈 들레온입니다.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주의회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라티노 가운데서 상원 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LA시 의원을 하기 전에 상원 의원이었고 상원 의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94년도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당시에는 이제 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많았고 또 불법 체류자들은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아니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아이들 뭐 학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발하게 지원을 하다가 거기에 대한 반발이 생겨서 그 같은 지원을 끊으려고 할 때 94년도에 맹렬하게 라티노로서 시위를 주도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같은 것을 주민 발의한 법으로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경솔한 말과 그 경솔한 해서는 안 될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그럴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는 동료 시의원 시의장을 막지 못했다 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제 유니비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스페니쉬 방송국 유니비전과 인터뷰를 해서 본인도 회의하는 도중 불편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유니비전이니까 어느 정도 이 라티노의 정치적인 뭐 어떤 멘토와 마찬가지인 그런 인물이니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죠. 그렇게 불편했는데도 왜 그거를 중단시키지 않았는가라고 물으니까 너무 당황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앵커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이 지금 그 마이크 본인이라는 같은 백인 시의원이 흑인 아이를 입양을 해서 3살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무슨 뭐 고급 비싼 액세서리를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본인도 하지 않았는가 했더니 아니 그건 꼭 그 시의원에게 했다기보다도
그 누리 마티네스라는 시의장이 더 강렬한 발언을 많이 했으니까는요. 무슨 뭐 작은 원숭이 같다는 둥. 근데 그 누리 마티네스 시의장이 워낙에 뭐 비싸고 화려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냥 거기에 많이 빗대서 그쪽으로 더 많이 쏠린 발언이다라고 이제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같으면 절대로 그런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진 않았겠죠. 유니비전에서. 그런데 그래서 사임하시겠습니까? 사과한다고 했고 또 마이크 본인 의원에게도 다시 더 본격적으로 사과를 한다고 했고 하니까 사임하겠습니까? 하니까 NO. 탁 잘라서 NO. 아니요. 대단히 미안한 것 사실이지만 사임하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코비드 19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실업률도 그렇고 다 이제 특히 이제 지역구 라티노 이런 곳이 그런 지역이잖아요. 이 사람이 맡고 있는 지역이.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뭐 쫓겨날 판인데 집에서 여러 가지 코비드 19 이후에 했었던 그 시행 정책 같은 것이 중단이 돼서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그만두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입니다. 이 인터뷰가 어저께 저녁에 방송이 됐거든요. 유니비전에서 폴 크레고리언 시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임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케빈 들레온 그 시의원은 그 녹음에 나왔었던 그 말을 한 그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인 건 안다. 그렇지만 사과해서 충분한 경우가 있고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시의원으로서 한 발언이잖아요. 사적으로 친구들과 바베큐 하면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른 2명의 시의원과 1명의 노동협회 회장이 있는 자리에서 했었던 말과 그 말을 할 때 멈춤을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 로스앤젤레스 시의회에는 인종차별, 그런 무례함 이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지 된다. 이건 이제 신임 폴 그 크레고리언 시의장으로서 15명의 시의원의 총 책임자니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모든 그 기구의 수장은 항상 그 기구의 어떠한 명예와 원칙과 이런 것을 지켜나가는 게 그 자신의 첫 번째 목표잖아요. 그리고 당사자입니다. 마이크 본인 시의원은 케빈 들레온 사임해야지 된다. 이 로스앤젤레스 시가 이걸 뒤로 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비전의 이 인터뷰는 또 라티나 히스패닉계가 보면은 충분히 또 케빈 들레온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겠으나 그 밖에 이게 이제 이렇게 사임을 하지 않게 되면은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라티노 사이에서의 긴장이 더 강화된다는 것은 더 아주 빡빡해진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강제로 퇴출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사임하지 않으면. 물론 뭐 사람들이 청원하고 해서 리콜을 소환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이 사람이 2년 정도 임기가 남아있고 형사소송을 당할 때만 전임자, 그것도 또 아이러니하게 같은 지역구 전임자 바로 그 호세프이자 그 전임자가 형사소송을 당해서 그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에 이 케빈 들레온이 갔는데 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는 현재 이 케이스고요. 리스 트러스 영국 총리가 사임한다 하고 발표한 것을 미국에서 탑뉴스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지금 미국은 이미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로 탑뉴스가 하나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중간선거 그날 개표 이후까지는 중간선거가 탑뉴스고 그리고 하나가 리스 트러스 영국 총리가 취임한 지 6주일 44일 만에 사임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뭐 짧게 총리를 한 사람이라고 하죠. 다음 주에 새로 선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리스 트러스가 당선됐을 때 여러분들께 그 전해드렸었던 것이 BBC 방송에서 가장 강조한 게 영국이니까는요. 이 리스 트러스가 굉장히 인기 영합주의적이었다. 많은 지금 영국의 그 코비드 이후에 또 브렉시트에서 이미 탈퇴를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후속 작업이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심각한 상황에 막 세금을 확 내리겠다고 한다던가 이거는 정말 인기 영합이다라고 했는데 그 인기 영합이 이긴 겁니다. 당내에서. 그 당시에 지금 이 상황에서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은 영국에 너무나 위험할 수 있다라고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 재무장관이 떨어졌습니다. 2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본인도
공약을 이루지 못하겠다. 세금 감면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본인이 딱 본인과 거의 그 뭐죠? 동체 일심 동체는 아니고 이체 일심인가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것과 본인이 임명을 했으니까 그 재무장관의 세금 감면 정책을 확 없애버리고 조금 온건한 사람으로 다시 임명을 했었어야지만 되는데 이미 이제 다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또 에너지 보조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했었고 보수당을 보면은 보수당이 당이 너무 많이 분열이 된 겁니다. 브렉시트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느냐 탈퇴하지 않느냐. 여기서 보리스 존슨이 강력하게 유럽연합에서의 탈퇴를 주장하면서 그 보수당의 당수 총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보리스 존슨이 투표에 의해서 밀려나고 리즈 트러스가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44일 만에 이런 일이 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리즈 테일러가 사임할 수밖에 없는 게요. 재무장관 해임하고 그리고 또 무슨 24시간 만에 국토안보부 장관, 그 밖에 몇몇 장관들도 다 사임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도 사임했으니까 당신도 사임하시오. 이건 아닙니다. 우리 당이 지금 여당이니까 이런 방향으로 영국을 이끌어 나가면 절대로 영국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장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하여 너무 빨리 쓰러져 버린 그런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누가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지금 제로미 헌트라는 물러나는 총리와는 좀 반대적인 시각도 많이 이런 재정 정책에 있어서 갖고 있었던 재무장관도 나갈 테고 지난번에 2위를 한 현실 직시를 너무 했기 때문에 인기 영합적인 당시 후보에게 지고만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도 나갈 테고 그리고 국방장관 상무장관은 브렉시트 지지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보수당이 노동당 야당에 비해서 지지율이 30%나 떨어집니다. 물론 아직 선거가 2년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건 있네요. 한국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그럭저럭 인기가 없지만 여기는 지금 보수당이라는 이유로 야당이 아니라는 여당이라는 이유로 야당보다 지지율이 30%나 뒤지고 있습니다. 2년 안에 선거가 없지만 지금 보수당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이걸 수습하지 않으면 2년 뒤에 저도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완전 완패한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다라는 게 보수당의 얘기고요.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보면서 좀 전에 이 리즈 트러스 총리가 총리로 딱 확정이 되고 나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영국은 이제 군주제니까 여왕에게 가서 총리입니다 하고 인사하고 허락받고 하는 장면. 그리고 이틀 뒤인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숨졌었잖아요. 시기가 아주 저에게는 샤킹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44일 만에 또 다른 왕에게 어제 찰스 3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아들인 찰스 3세에게 사임하겠습니다 하고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은 아주 간단하죠. 오늘 아침에 동맹은 변치 않는다. 그리고 리즈 트러스 총리가 그동안 미국과 같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해 준 것에 너무너무 감사한다. 이 두 사람 짧은 기간이지만 2번 만났잖아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 때도 만났고 그 뒤에 다음 날 유엔에서도 만났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정치 사이클이 무척 빨리 바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 광고 나가시는 동안에 잠깐 리뷰를 한 것이라서 충분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딱 이 시점에 전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지금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나카 어렸을 때 미국에 와서 불법 체류자인지도 모르고 살았다가 대부분 다 이제 커버린 교육도 받고 했었던 사람들을 보호하는 미국에서 이제 일도 하고 할 수 있게 하는 나카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기업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기업이냐면 애플, 아마존, 타겟, 치폴레 같은 그러니까 이것은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업, 보수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업이나 상품 다 가릴 것 없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는 낙하가 끝나면 2년 동안 이제 뭐 하루 한 1,000명 정도 우리가 일자리를 그 사람들을 못 구하고 그러면 지금 노동시장이 빡빡한 편이잖아요. 아직도 일자리가 비어 있는데 큰 일이다. 버라이전 또 뭐 힐튼 호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도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댈러스 모닝 뉴스 아니면 무슨 뭐 샤롯 업저버 이런 뭐 캐롤라이나 이런 쪽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전면 광고 편지를 썼거든요. 공화당이 주도하는 9개 주에서 낙하를 없애야지 된다 하고 그 소송을 했고 이달 초에 항소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낙하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정안을 좀 해라 해서 지금 새로운 신청자는 하지 못하고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업은 우리는 이 사람들이 있어야지 된다. 특히 뭐 팀 쿡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드리머들은 미국 사회에 너무나 필수적인 부분이다. 우리 커뮤니티를 강하게 만들고 회사를 더 혁신적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도 미국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여해왔던 것에 따르면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드리머를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초당파적이어야지 됩니다. 의회가 나서야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원은 3월 달에 이 드리머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통과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죠. 이게 이제 선거가 끝나면 현재로서는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은 하원에서조차 그게 이제 이러한 그 뒷받침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뉴저지주는요. 이것도 추세겠죠. 기후변화가 우리 주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 하면서 5군데 오일, 가스 회사를 고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엑소모빌, 쉘, 쉐브론, BP 그리고 거기까지는 뭐 모든 분들 다 아실 것 같고요. 코너코 필립스, 아메리칸 그 페트롤리움 인스티튜트 트레이드 그룹 그러니까 뭐 석유 그 무역 그룹 등등 해서 이렇게 5군데인데 오일하고 오일 회사, 가스 회사가 여전히 우리 주위에 아주 나쁘도록 화석 연료를 사람들 모르게 뭐 그 추출하고 태우고 해서 오염도를 높여줘서 그러면 이제 고소를 할 때는 항상 구체적으로 고소를 하는 고소인이 어떤 그 피해를 입었는가 피고에 의해서라는 게 증명이 돼야지 되잖아요. 뉴저지주에서는 우리가 수십억 달러 비용을 쓰고 있는데 그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때문에 슈퍼돔, 슈퍼 폭풍이 이제는 완전히 허리케인 위력이다. 그리고 뭐 그런 뭐 허리케인 아이다도 그랬고요. 그쪽 지역에서 해서 이게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냐 했는데 뉴저지주만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무슨 뭐 델라웨어라든가 커네디컷 동쪽이 많네요. 그리고 조금 북쪽으로 와서 미네소타 다시 동북쪽으로 가서 버먼트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도 비슷한 소송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정 드라마 보면 미국이나 한국에서 회사가 이깁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해관계가 될 때 아니면 고소를 한 쪽이 이깁니까? 아직까지는 오일 회사들이 많이 이기는 판결이 나옵니다. 뭐 비싼 변호사 쓰죠. 그리고 많은 것을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여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엑손의 대변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뉴저지주도 세금 낭비네. 고소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건데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의미 있는 진전 없이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뉴저지주 이제 고소를 한 검찰총장은 오일과 가스 회사가 진실을 숨기는데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밝혀내겠다. 사람들에게 잘못 알리고 있다. 오염을 생산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 했는데 이 내용은요. 매체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영국의 가디언이 아마 신문 가운데서 세계에서 가장 기후변화에 관한 기사를 많이 실는 신문일 겁니다. 날마다 빠지는 날이 없어요. 고정 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의 가디언을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플로리다주가 상당히 보수적인데 플로리다주에서는 가스 스테이션에서 마리화나를 팔기 시작합니다. 국제적인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라고 하는데
그런 스토어 이름이 Circle K. 플로리다주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다 알고 계시겠네요. 그 회사와 마리화나 회사 그린썸이네요. 그린썸이라는 회사, 그린썸 인더스트리즈라는 회사에서 내년부터 플로리다주에서 이렇게 마리화나를 주유소에서 가스스테이션에서 판다는 겁니다. 시작은 10군데에서 하는데 뭐 제가 뭐 그 이름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죠. 라이스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으로 판대요. 가스 스테이션이 이 서클 K가 600군데를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10군데에서 시작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확장을 하든지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요. 이 가스 스테이션에서는 꽃도 판다네요. 참 로맨틱하네요. 꽃도 팔고 우리 캘리포니아주의 가스 스테이션과 마찬가지로 바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미리 다 준비해 놓은 무슨 프리롤 같은 것도 팔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마리화나까지 판다는 얘기입니다. 마리화나가 뭐 미국에서 그 플로리다주에서는 의료용으로 지금 합법이고요. 플로리다주는 레저용은 어떻게 돼 있나요? 플로리다 레저용은 아니네요. 플로리다주는 이 의료용으로만 합법인데 미국의 37개 주에서 의료용으로 합법이고 19개 주에서는 레크리에이션용으로도 합법이고 이 워싱턴 DC도 마찬가지로 의료용, 레크리에이션 두 개 다 합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5개 주가 레크리에이션으로 이 마리화나를 합법화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 투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수적인 주도 있어요. 뭐 메릴랜드도 있지만 알칸소, 미주리,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도 이제 마리화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미국 성인이 지난해에 마리화나를 해본 적이 있는가 하니까 49%가 해본 적이 있다고 답변을 했고 특히 여성들이 마리화나를 이렇게 레저용으로 하는 것을 지금 주도하는 그런 그 그룹에 속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뭐 우크라이나를 조금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보면서 다른 뉴스 조절해 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푸틴 대통령이 이제 병합 선언을 한 그 4개 지역에 속하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좀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헤르손 이곳에서 러시아가 후퇴하는 시그널이 보인답니다. 어제도 그랬었는데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그런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드미프로 강이라는 곳에 있는데 흑해의 항구 도시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페리에 타고 러시아가 여기를 좀 맡아서 알아서 하시오 하고 지정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지금 탈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책임을 맡고 일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그 떠나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요. 대피하라는 거죠. 대피하라는 거고 텍스트 메시지로 이런 특수작전은 조금 드문데 이렇게 보니까는 아마 그 우크라이나가 조용히 그쪽으로 진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에는 좋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블라디미르 푸틴에게는 우크라이나에게 좋은 것이 굴욕일 수 있죠. 근데 이제 굴욕을 어느 정도 강하게 당하느냐에 따라서 뭐 전술핵을 쓰느냐 마느냐 지금 이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러시아가 이 헤르손이라는 도시를 포기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서쪽에서. 뭐 돈바스 지역은 동쪽이지만 헤르손은 남서쪽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는요. 비교적.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는 네. 오랜만에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선거가 다가왔다 하는 건데 버니 샌더스가 진보 그 유권자들의 열기를 확 높이기 위해서 지금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거 전날일지도 모르겠네요. 8군데에서 캠페인을 한다 하는 이 얘기가 있고 또 플로리다주에서 아주 예민해지는 겁니다. 지금 선거 범죄에 대해서 민주당은 가능하면 투표를 좀 간소화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해라 하는 것이고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에 부정선거가 많다 해서 그걸 강하게 단속을 하고 하잖아요. 플로리다주에서 선거 범죄로 어떤 사람들은 여기 뭐 어디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그 선거 투표장을 혼돈한다던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체포하고 하는 일이 있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마 지금부터 많이 얘기를 들으실 텐데 뭐 조지아주 얘기는 뭐 적절하게 드린 것 같고요. 적절보다 이상인지도 모르겠어요. 펜실베니아주 얘기를 앞으로 많이 들으실 겁니다. 펜실베니아에서 메흐멧 오즈, 주로 이제 닥터 오즈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제일 처음에 좋아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좋아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를 강력하게 지지했었던 이 메흐멧 오즈, 닥터 오즈가 텔레비전에서는 너무 유명했지만 뭐 오프라 윈프리 때부터 유명을 했어요. 유명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뭐 책이라거나 인물이라든가 해서 막 그거 한번 하면은 뭐 그냥 순식간에 스타가 되고 말잖아요. 그런 사람이 닥터 오즈인데 닥터 오즈가 펜실베니아주 그 상원 의원 선거에서 얼마 전까지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너무 그 심각한 말 같은 것을 많이 그 했었기 때문에 뭐 코비드 19에 대해서도 그런데요. 방향이 지금 바뀌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직까지도 지금 그 부지사인 그 존 그 페터맨 이 사람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막 반바지 입고 뭐 권위주의 이런 것 전혀 없고 인기가 있었는데 몇 주일 동안 여름에 그 심장 질환 이런 것으로 그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서 퇴원을 하고 선거 캠페인을 확실하게 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 건강이 저렇게 악화된 사람한테 상원 연방 상원 의원 자리를 맡길 수가 있어? 이런 거. 그리고 또 공화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막 포커스를 두고 선거 운동을 했겠죠. 그 결과 지금 지지도가 아직까지도 지금 그 부지사인 민주당 후보가 앞서가기는 합니다만은 48대 46%로 이 정도면은 2주일이면은 따라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고 해서 펜실베니아주와 또 조지아주, 네바다주가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느냐 여기에는 가장 중요하게 지켜봐주는 그런 그 지역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네, 선거철이 되니까 마이크 펜스 그 전 부통령인데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도에 나오면은 투표하겠는가 했더니 아마도 내가 더 좋아하는 후보가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보리스 존슨이 떨어지고 어제 사임한 그 리즈 트러스 총리가 됐는데 보리스 존슨이 다시 총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은 지금 나 그 총리 선출 거기 선거에 안 나간다고 했고 이 보리스 존슨은 카리브해에서 휴가를 즐기다가 지금 영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